요것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진단 기준이 원래는 발열, 목에 임파절 종착, 발진, 손발 부종, 결막 충혈, 입술의 홍조 이 6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일 거예요. 근데 앞에 3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전형적이에요. 발열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임파절 종착 어디서나 볼 수 있고요. 발진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손발 붓고 눈 빨개지고 입 빨개지는 건 어느 정도는 특이적인 거예요. 이 3개만 외우세요. 어차피 시험 문제 풀 때 6개 해서 어차피 전형적인 거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6개 중에 5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이 3개 중에 2가지는 분명히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만 머릿속에 갖고 풀면 적어도 K1 이상에서 다 풀려요. 차라리 그렇게 푸시는 게 더 좋으실 거고요. 여기 결막 충혈된 거 이거 다 수학과 목장 시판책에 있는 거 스캔해 온 거예요. 이거 걸리진 않겠죠? 여기 입술 발적이 있는 거고요. 이게 손발 부종이 있는 거고요. 여기 낙설이 있는 거고요. 가와사키병이 중요한 거는 그리고 또 심혈관에 있는 이유는 관상동맥류 때문에 그래요. 관상동맥류는 발열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상동맥이 잘 생겨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 혈관에 가열을 해가지고 붓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외우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잘 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오래 기억하고 있고요. 치료하지 않으면 20%에서 발생을 하고요. 동방 증상은 너무 많아요. 관상동맥류 그 소화기 쪽, 백혈구의 혈소판도 증가시키고 여러 개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관상동맥류고요. 그리고 가와사키병의 예후는 다 좋아요. 단 관상동맥류가 생기지 않았을 때만 좋아요. 그래서 관상동맥류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피부 낙설도 가와사키병의 어떤 전형적인 걸로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발진 질환들 있죠. 감염병의 발진 질환이랑 연결시켜서 외우셨을 텐데 피부 낙설은 초반기에는 안 생기고요. 회복기에 생겨요. 나중에 생겨요. 가장 나중에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급성기 치료는 아스피린이랑 감마글로불린이에요. 이뮤노글로불린 쓰는 거예요. 이뮤노글로불린. 이건 왜 쓰냐면 이뮤노글로불린을 쓰면은 관상동맥 합병증이 억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쓰는 거고 가와사키병은 고용량으로 투여를 해요. 그래서 그 생백신 투여할 때 11개월은 띄어야 돼요. 면역글로불린 저항성인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쓸 수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감별해야 할 질환 중에 여시니아 감염이 있어요. 여시니아 감염 보시면 비슷한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슷하다는 거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혈액종양 볼게요. 소아에서 생리적 빈혈이 가장 흔한 건 3개월인 거 아실 거고요. 9까지 떨어져도 문제 안 생겨요. 두면 되게 낮은 건데도 문제 안 생겨요. 또 소아적혈구 수혈의 지침은 증상을 보이는 만성빈혈에서 8 미만. 제가 예전에 외과에서 공부할 때는 그 수혈은 따로 그 지침이 없다라고 배웠었어요. 지침이 없고 증상이 있으면 증상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게 수혈의 지침이다라고 배웠었는데 소아과는 정확히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표로. 증상을 보이는 만성빈혈에서 8 미만이면 수혈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철결핍성 빈혈, 이런 수치들 확인하는 것도 기출문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해해서 알기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물적혈구가 정상 또는 약간 증가를 보여요. 자, 볼게요. 몸에 철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어요. 그물적혈구는 뭐죠? 일단 그물적혈구로 만들어서 RBC로 성숙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철결핍성 빈혈에 이해서 풀 때는 레티큘로사이트도 감소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상 또는 약간 증가를 해요. 그래서 보통 레티큘로사이트 그 수치 보시면 알겠지만 퍼센테이지가 그거거든요. 퍼센테이지가 단위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 수학과 책 아무리 뒤져도 이유는 없어요.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예측이에요. 퍼센트라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퍼센트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철분을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4에서 7일째부터 레티큘로사이트가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게 또 족보에 있어요. 이거 외우고 앞에 거 외우잖아요.
그때그때 외운 거 같죠? 나중에 가면 서로 충돌되는 지식들은 나중에 둘 중에 하나 버려야 되거든요.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퍼센트라서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서로 충돌 안 되게 두 지식 다 갖고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모유 우유가 철분이 부족해서 애들한테 잘 생기기 때문에 철결핍성 빈혈이 소아과에서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유전 구형 적결구는 내과에서 거의 했고요.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검사는 삼투압 치약 검사랑 자가 용혈 검사인데요. 자가 용혈 검사는 뭐냐면 글루코즈가 없는 상태에 그 RBC를 내뜨는 거예요. 정상인 경우에는 오랫동안 살아남는데요. 근데 유전 구형 적혈구는 뭐죠? 적혈구 막이 병신인 거예요. 적혈구 막이 원래는 이렇게 원반 모양이 돼야 되는데 둥글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접촉 면적이 작다고 볼 수 있나요? 어쨌든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용혈이 더 잘 일어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를 볼 수 있고요. 안티글로불린 테스트는 푸스 테스트. 유전 구형적 혈구는 면역학적 요인에 의해서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푸스 테스트는 음성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유케모이드 리액션 볼게요. 정의는 감염 등 원인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백혈병과 비슷하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CML과 구별을 해야겠죠. CML과 감별에 도움이 되는 게 LA 필스코어, 이게 조건인데요. LA 필스코어는 CML에서는 낮고요. 유케모이드 리액션에서는 높아요. 이걸 보면 CML은 아니구나 그럴 수 있고요. 자, ITP, 아큐트 ITP와 크로닉 ITP는 혈소파 파괴 기전이 다르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게 밑에 게 문제인데요. 급성 ITP, 예후가 부작용이 좋은 줄 몰랐어요. 왜? 스테로이드 부작용 되게 많은 약이거든요. 급성 ITP 있을 때 스테로이드 일단 써가지고 치료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예후가 안 좋으니까 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냥 냅둬도 70에서 80%는 6개월 이내에 자연 치유된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 왜 그럼 스테로이드까지 써가면서 치료를 왜 하냐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6개월까지 기다리는 그 순간에 뇌출혈이라든지 아주 급성 위험한 질환이 잘 생겨서 그런가 보다 해서 또 소아과 책을 찾아봤더니 심각한 출혈도 드물고 두개 뇌출혈도 1% 미만에서만 발생한대요. 위험하진 않은 질환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나았고 근데도 스테로이드를 치료를 해요. 스테로이드의 장점은 치료를 하면 혈소판수가 빠르게 증가하기는 한데요. 예후는 좋은데 스테로이드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서로 충돌 안 되게 알고 계실 수 있을 거고요. 애들한테 생기는 종양 중에 구별해야 되는 종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경모세포종이랑 윌림스 튜머예요. 왜냐하면 둘 다 같은 위치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확히 같은 위치냐? 그건 아니에요. 유로블라스토마는 부신에 생겨요. 그리고 윌림스 튜머는 신장에 생겨요. 부신이 신장 위에 붙어 있는 건 알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위치에 생기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신경모세포종은 뉴랄 크레스트셀에서 유래하는 악성 종양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주소는 복부의 종괴, 당연히 보이겠죠. 복부 엑스레이상 석회화 소혈. 그리고 요즘 VMA 상승 요거 보이면 유로블라스토마예요. VMA 어디서 봤죠? 어디서? 내과 어디서 봤죠? 김태훈 씨. VMA 내과 어디서 봤죠? 네? 페오크로모사이토마죠. 페오크로모사이토마에서도 증가해요. 페오크로모사이토마도 뭐죠? 부신에 생기는 거예요. 부신. 이게 에피네프린의 전구 물질이에요. 전구 물질.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다는 거. 하지만 유로블라스토마랑 그 페오크로모사이토마는 증상은 완전히 다르죠. 구별할 수 있겠죠. 이거는 막 고혈압 생기고 막 그런 것들이니까. 그리고 유로블라스토마는 골수로의 전이가 잘 생겨요. 그래서 스테이지 결정에서 비행 바이옵시를 시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골수로 전이가 있으면 무조건 스테이지 4S예요. 무조건. 뼈 아니에요. 뼈랑 골수 다른 거예요. 윌름스 튜머는 신장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복부 덩이. 이래서 똑같아요. 앞에 거 뉴로블라스토마랑 윌름스 튜머는 똑같아요. 윌름스 튜머에서 전형적인 아주 스페시픽한 증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반신비대. 그러니까 외워두셔야겠죠. 반신비대 보면 윌름스 튜머. 그래서 IL이 한쪽이 크잖아요. I는 작고 L은 크잖아요. 반신비대인 거예요. 그렇게 외워두시면 윌름스 튜머가 반신비대구나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울트라소노그래피를 해요. 그래야 뉴로블라스토마랑 다른 종양들이랑 구별을 할 수 있고요. 특징은 폐로 전이가 많아요. 앞에는 BM, 본메로 전이가 많고 여기는 폐로 전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 퍼시픽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뉴로블라스토마 B니까 본메로로, 윌름스 튜머 L이니까 럼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럼으로 전이 많은 거 부인과에 나오죠. 그 게스텐이나 트로포플라스틱 거기 윤모성 그 질환 거기에서도 폐로 전이가 가장 많아요. 조직구 증식 증후군. 조직구는 마크로페이지예요. 마크로페이지. 모노사이트가 조직 내로 나가면 마크로페이지라고 이름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조직구인데요. 얘네들은 여기저기 침착을 하기 때문에 마크로페이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침착하는 거거든요. 아까 모노사이트가 마크로페이지로 바뀐다고 했어요. 모노사이트가 혈액 내에 있으면 모노사이트고요. 조직으로 나가면 마크로페이지인데요. 모노사이트든 마크로페이지든 다 침착을 잘해요. 그래서 M4, M5가 모노사이트 계열의 백혈병이었죠. 그래서 치은이라든지 그런 데에 잘 침착을 해서 치은 비대가 생긴다고 했죠.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호흡곤란, 발진, 전신 증상이 다 생겨요. 전신 증상. 근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구멍, 두개골 엑스레이를 딱 찍었을 때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병소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된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예요. 멀티플 마이엘로마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일단 증상이 달라요. 멀티플 마이엘로마는 허리 통증이라든지 뼈가 파괴되는 거 그런 쪽, 그리고 이렇게 그 M 컴포넌트 보고 이런 것 좀 다르긴 한데요. 또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조직구 증식 증후군은 비전비대가 있어요. 근데 멀티플 마이엘로마는 스플린이나 리프노드가 커지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해리슨에 기술되어 있어요. 원래는 멀티플 마이엘로마가 뭐죠? 플라즈마 셀이 증식하는 질환이죠. 플라즈마 셀은 뭐죠? 항체를 만들어내는 셀이에요. 스플린이랑 리프노드의 역할은 뭐죠? 항체를 만들어내는 장소예요. 스플린이랑 리프노드가 항체를 만들어내는 장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멀티플 마이엘로마에서 스플린이랑 리프노드가 커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은 파라독시칼하다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헤모글로빈, WBC, 플레이틀릿, 판사이토페니아는 조직구 증식 증후군을 보여요. 본메로에 이제 침착을 했다는 거죠. 근데 멀티플 마이엘로마는 그래듈로사이토페니아랑 스럼보사이토페니아는 드물어요. 제 혈액 종양 수업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WBC랑 플레이틀릿, 헤모글로빈이 기원하는 세포랑 림프구가 플라즈마셀은 림프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기원하는 세포랑 완전히 달라요. 기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제 거. 치료는 단순 장기 침범의 경우는 저절로 치료될 수 있고요. 3가지 이상 침범하거나 장기 기능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화학요법이 필요합니다. 크레아틴인 청소율 볼게요. 소아과 총론에서 한번 했었어요. 애들은 GFR이 떨어져 있고 그 간에서 분해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약 줄 때 조심히 줘야 돼요. 그래서 사고체 여과율은 2세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요. 신부전이 있으면 GFR이 높게 측정될까요? 낮게 측정될까요? 높게 측정돼요. 왜 그러냐면 GFR로
뿌려줘서 제어수를 해야 되는데 GFR로 못 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 나쁜 물질들이 그대로 혈액 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심장에서 그 조절을 할 때 GFR을 한번 뿌려주고 세뇨관에서 재분비 제어수를 하잖아요. GFR을 못 뿌려주니까 세뇨관에서 한 번 더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검출을 할 때 크레아틴이 많이 검출이 되겠죠. 원래 GFR에서 뿌려준 것보다. 그래서 심부전 때는 GFR이 높게 측정이 돼요. 그래서 심부전이 심할 때는 CCR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자, PSGL. 신장 강의 때 했어요. PSGL 치료는 아니, 신장의 모든 질환 치료는 고혈압 치료예요. 신장의 모든 질환의 치료는 고혈압 치료예요. 그래서 항고혈압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소확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니까 다이아족사이드도 있고요. 아마 ACE 이니비터인가 그것도 있고 항고혈압제가 두세 개 있는 거예요. 뭘 골라야지 했어요. 근데 퍼시픽에는 뭐 경련 등의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다이아족사이드를 쓴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요. 홍창희 소아과 책은 특별히 고혈압 약제 선택에 대한 부분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이 항고혈압제를 쓴다 이렇게만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레퍼런스는 그냥 퍼시픽 그대로고요. 근데 다이아족사이드가 뭐냐면 그 고혈압 응급 때 썼죠. 고혈압 응급 때 그리고 그 직접적으로 혈관에 작동하는 다이레이터이기 때문에 그 디섹션 때문에 쓰면 안 된다. 그때 했었죠. 고혈압 응급 때 이미디어트 즉시 작용하는 고혈압 약제예요. 그러니까 경련같이 응급 상황에는 다이아족사이드를 써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